3년 만에 박도준이 다시 내 앞에 섰다. 여전히 의기양양한 모습 그대로였다. 그의 곁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그의 팔짱을 꼭 낀 채 마치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듯 서 있었다. 그들은 방금 우리 회사 올해 최대 규모인 5천억 원의 투자 계약을 체결한 참이었다.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에서 그는 샴페인 잔을 들고 내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숨김없는 경멸과 과시가 가득했다. 서은아, 이것 봐. 네가 없으니까 내가 훨씬 더 잘 나가지. 나는 그를 보며 문득 웃음이 터져 나왔다. 잔을 들어 그의 잔에 가볍게 부딪힌 뒤 그의 귓가에 다가가 속삭였다. 깜빡하고 말 안 한 게 있는데 내가 바로 당신의 새로운 오너 YJ 캐피탈 회장님의 외동딸이야. 서 본부장님, 스텔라론 테크의 박도준 대표가 도착했습니다. 3번 회의실에 있습니다. 비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는 서류에 결제하던 서은하의 펜 끝을 순간 멈추게 했다. 허공에 3초간 멈췄던 만년필은 보이지 않는 호선을 그리며 서류 마지막에 서명란에 안정적으로 내려앉았다. 서은하라는 이름은 그녀 자신처럼 날카로운 필체와 단단한 구조 속에 의심의 여지 없는 냉정함을 담고 있었다.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북극성 프로젝트 최종 단계 리스크 평가 보고서 다시 가져다 주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준비해줘요. 실업 없이. 네, 본부장님. 전화를 끄는 서은하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부드러운 가죽이 그녀의 마른 등을 감쌌다. 그녀는 눈을 감고 미간을 꾹 눌렀다. 통유리 창 밖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번화한 강남의 중심 업무지구가 펼쳐져 있었다. 마천루가 숲을 이루고 차량 행렬이 강물처럼 흘렀다. 햇빛은 빌딩들의 유리 외벽을 무수한 빛의 파편으로 조각내며 눈을 어지럽혔다. 이곳은 YJ 캐피탈의 본사, 도시의 절반을 굽어볼 수 있는 66층 꼭대기였다. 박도준과 이혼한 지 꼭 3년이 흘렀다. 3년 전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들이 함께 꾸렸던 작은 신혼집에서 나왔다. 달랑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서. 그때 박도준은 막 엔젤 투자를 받아 스텔라론 테크를 창업하고 야심에 불타오르던 시기였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서은아, 우린 가는 길이 달라. 넌 그저 안정적인 것만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저 광활한 우주야. 내 그릇은 내 미래를 담기엔 너무 작아. 그 당시 서은아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와 결혼한 전업주부였다. 그를 위해 정성껏 삼시세끼를 차리고 그의 셔츠 하나하나를 반듯하게 다려주던 여자. 그의 창업이 가장 힘들었을 때 말없이 자신의 모든 적금을 내어주었던 여자. 그녀는 그것이 사랑이고 서로 의지하는 삶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 그것은 그저 짐이었고 그가 날아오르는 것을 방해하는 족쇄일 뿐이었다. 이혼하던 날 서울에는 장대비가 쏟아졌다. 박도준은 이혼 서류를 그녀 앞에 밀어놓으며 그녀를 쳐다보는 것조차 시간 낭비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유라 씨는 너보다 날 더 잘 이해해. 그녀는 내 사업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가 말하는 유라 씨는 그의 투자자가 소개해준 비서였다. 갓 대학을 졸업한 젊고 아름다우며 그를 향한 숭배의 눈빛을 가진 여자아이. 서은아는 울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 그저 평온하게 서류에 서명하고 여행 가방을 끌고 빗속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가 평생의 안식처가 될 것이라 믿었던 그 집을 떠나면서 그녀가 돌아서서 길 건너편에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벤틀리에 올라타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YJ 캐피탈의 신비주의로 유명한 단 한 번도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서진혁 회장이 바로 그녀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더더욱 아무도 몰랐다. 아가씨, 댁으로 모실까요? 운전석에 김 기사님이 물었다. 그녀는 빗물로 흐릿해진 차창 너머로 낡은 아파트 건물을 돌아보았다. 창가로 박도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고
그 곁에는 작은 체구의 다른 여자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아니요. 그녀는 빗물에 냉기를 머금은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다. 회사로 가주세요. 그날 이후로 부엌과 남편 주변을 맴돌던 전업주부 서은아는 세상에서 사라졌다. 오직 YJ 캐피탈 투자본부의 최연소 본부장 서은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정밀하게 움직이는 기계처럼 3년 동안 수십 건의 인수합병을 주도하며 회사에 수천억 원의 이익을 안겨주었다. 서은아라는 이름은 서울의 투자업계에서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정확함, 과감함, 그리고 단 한 번의 실패도 없는 신화. 그녀는 박도준과의 인생이 다시는 교차하지 않는 평행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YJ 캐피테리올의 북극성 프로젝트 최종 인수 명단에 스텔라론 테크의 이름이 오르기 전까지는 이 프로젝트는 서은아가 직접 기획한 것으로 전기차 산업 체인에서 가장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들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리고 스텔라론 테크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받아 당당히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운명은 유독 이런 지독한 장난을 즐기는 듯했다. 본부장님,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와 보고서와 커피를 책상 위에 놓았다. 그녀는 2년간 서은아를 보조하며 상사의 업무 속도와 칼 같은 스타일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다른 미묘한 정적을 예민하게 감지했다. 서은아가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맑고 투명했으며 모든 감정은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다. 박 대표 쪽에서 특별히 요구한 건 없었나요? 그녀는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펼치며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없었습니다. 비서가 대답했다. 다만 여자친구를 데려온 것 같습니다. 아마 현재 연인인 김유라 씨인 것 같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꽤 과시적이었다고 합니다. 과시적이라 서은아의 입꼬리가 보일 듯 말 듯 올라갔다. 그 미소에는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박도준의 성격에 딱 들어맞았다. 그는 마치 화려한 깃털을 뽐내는 공작새처럼 세상에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이었다. 특히 실패한 전처인 그녀 앞에서라면 더욱더. 그녀는 커피를 들어 올렸다. 뜨겁고 검은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흐르며 순수한 쓴맛을 남겼다. 오히려 잘 됐네. 그가 단연 포기한 게 무엇이었는지 이제라도 제대로 보여줄 때가 됐으니까. 서은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정장 스커트에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거울에 비친 여자는 섬세한 얼굴과 침착한 눈빛, 그리고 어깨까지 오는 세련된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다. 온몸에서 승리자의 강력한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3년의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서 소위 여성스러운 부드러움을 지워버리고 대신 무엇으로도 부술 수 없는 전문성과 날카로움만을 남겼다. 그녀는 회의실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 뒤 묵직한 문을 밀고 들어갔다. 문 안의 풍경은 비서의 말 그대로였다. 박도준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옆자리에 여자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3년 전보다 성공한 사업가의 자신감과 여유가 얼굴에 더해져 있었다. 그의 곁에 있는 김유라는 핑크색 샤넬 투피스를 입고 완벽한 화장을 한 채 숭배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쏠렸다. 서은아를 본 순간 박도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고 이내 감지하기 어려운 경멸과 흥미로운 빛으로 바뀌었다. 그는 분명 이런 곳에서 이런 방식으로 그녀를 다시 만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서은아, 그는 마치 자신이 헛것을 본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 주저하며 입을 열었다. 서은아는 그의 시험하는 듯한 말투를 무시하고 곧장 그의 맞은편 상석에 앉았다. 비서는 그녀의 뒤를 따라 노트북과 서류를 차례로 세팅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박도준을 평온한 시선으로 훑어본 뒤
그의 옆에 앉은 김유라에게 시선을 옮겼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시선은 박도준의 두 눈에 고정되었다. 그녀는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 냉정한 목소리로 공식적인 말을 꺼냈다. 박 대표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YJ 캐피탈 투자본부장 서은하입니다. 이번 스텔라론 테크 인수합병건의 책임자이기도 하고요. 이제 시작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작은 회의실 안에 겹겹의 파문을 일으켰다. 박도준의 표정은 순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다채롭게 변했다. 박도준의 얼굴은 마치 오미자차를 쏟은 듯 놀라움, 충격, 불신이 뒤섞여 결국 모욕감에 가까운 분노로 변해갔다. 그는 서은하와의 재회를 수없이 상상했을 것이다. 아마도 길 모퉁이에서 장바구니를 든 채 초췌한 모습으로 혹은 동창회에서 주눅든 모습으로 마주치는 장면을 그렸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모든 이의 주목을 받는 주인공으로 서 있는 모습을.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아니었다. 그녀가 그의 맞은편에 앉아 그의 회사의 운명을 쥔 투자사의 대표로서 칼 같은 정장을 입고 있는 모습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다. 반면 자신은 심판을 기다리는 죄수와도 같았다. 이 거대한 위치의 역전은 그가 자랑스러워하던 성공을 한순간에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네가 YJ 캐피탈에서 일한다고? 그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물었다. 그의 말투에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황당함이 묻어 있었다. 그의 기억 속 서은하는 컴퓨터 수리조차 전화로 부탁해야 했던 사회와 단절된 가정주부였다. YJ 캐피탈이라니. 그곳은 국내 최고의 투자 기관으로 자신이 감히 우러러봐야 하는 존재였다. 김유라 역시 이 기묘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지고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서은하를 쳐다봤다. 여자의 직감은 눈앞에 강력한 아우라를 가진 여자가 자신의 남자와 단순히 투자사와 피투자사의 관계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박도준의 팔을 더 꽉 잡으며 자신의 소유권을 과시했다. 서은하는 박도준의 쓸데없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턱을 살짝 들어 옆에 있는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비서는 즉시 서류 한 부를 회의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다. 박 대표님, 이것은 귀사의 지난 실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저희가 작성한 예비인수 제안서입니다. 저희는 시가보다 20%의 프리미엄을 더한 총 5천억 원의 스텔라론 테크의 지분 100%를 인수할 계획입니다. 모든 특허, 기술, 그리고 R&D 팀을 포함해서요. 5천억. 박도준은 이 숫자에 현실로 돌아왔다. 그의 호흡이 잠시 툴었고 눈에는 탐욕과 흥분이 스쳤다. 이 가격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었다. 그가 스텔라론을 창업하고 3년간 밤낮 없이 달려온 것은 바로 오늘을 위해서였다. 이 거래만 성사되면 그는 단숨에 서울의 신흥 부호가 되어 완벽한 계층 이동을 이룰 수 있었다. 거대한 유혹은 잠시 그의 마음속 불쾌감과 의구심을 억눌렀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애써 평정을 되찾고 여유로운 박 대표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했다. 서 본부장님, 아주 만족스러운 가격입니다. 그는 침착한 척 말했지만 몸은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기울었고 시선은 마치 절세의 보물이라도 되는 듯 제안서에 고정되어 있었다. 서은하의 눈빛은 물처럼 평온했다. 그녀는 그를 마치 하나의 평범한 프로젝트, 평가하고 분석해야 할 데이터 모델처럼 바라봤다. YJ가 주목하는 것은 스텔라론의 BMS 분야 기술 잠재력과 북극성 프로젝트 내에서의 전략적 가치입니다. 가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박도준은 자세를 한껏 낮추었다. 절대적인 자본 앞에서는 모든 자존심을 잠시 접어두어야 했다. 첫째, 인수 완료 후 스텔라론은 독립 자회사로 YJ의 신재생에너지 사업부에 편입되며 저희가 직접 수직 관리합니다. 둘째,
박 대표님을 포함한 핵심 연구 개발 인력 전원은 5년간의 의무재직 및 겸업 금지 계약에 서명해야 합니다. 셋째, 서은아는 느긋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가혹한 조항들을 하나씩 내놓았다. 각 조항은 마치 정교한 수술용 칼처럼 박도준의 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겹겹이 벗겨냈다. 박도준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다. 이 조항들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격했다. 이것은 인수가 아니라 흡수에 가까웠다. 그는 스텔라론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잃고 창업자에서 고급 연봉을 받는 직장인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었다. 그는 협상을 시도했다. 서 본부장님, 팀의 의무재직 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가능할까요? 5년은 너무 깁니다. 3년 정도가 불가능합니다. 서은아는 그의 말을 단칼에 잘랐다. 그녀의 말투에는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 박 대표님,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YJ가 사는 것은 스텔라론의 미래이지 언제든 핵심 인력이 빠져나가 껍데기가 될 수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저희 리스크 관리 모델의 평가 결과 5년은 기술의 안정적인 이전과 차세대 개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만약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저희는 플랜 B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후보 명단에는 스텔라론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롭게 박도준의 약점을 찔렀다. 그는 스텔라론 정도 규모의 회사가 YJ 같은 거대 자본 앞에서 가격을 흥정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그의 마음속 천칭은 창업자의 자존심과 손에 잡힐 듯한 막대한 부 사이에서 격렬하게 흔들렸다. 바로 그때 조용히 있던 김유라가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도준 씨, YJ 캐피탈 같은 큰 회사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저는 서 본부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미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녀는 말하면서 손으로 박도준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서은아를 향해 있었고 그 안에는 미묘한 도발의 기운이 담겨 있었다. 마치 보세요. 이제 그의 결정을 좌우하는 사람은 바로 나예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박도준은 격려를 받은 듯 혹은 내려올 계단을 찾은 듯 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고 얼굴에 다시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서 본부장님은 역시 프로페셔널 하시군요. 명불허전입니다. 그는 프로페셔널이라는 단어에 일부러 힘을 주어 마치 서은아의 과거 역할을 비웃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서은아는 못 들은 척했다. 그녀는 서류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 대표님께서 이의가 없으시니 구체적인 계약 세부 사항은 저희 법무팀에서 진행할 겁니다. 계약 체결식은 다음 주 금요일로 잠정 결정하겠습니다. 그때는 YJ 캐피탈의 서진혁 회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진혁 회장님요? 박도준은 벌떡 일어섰다. 그의 눈은 동그래졌다. 서진혁. 그는 경제 잡지 표지에서나 볼 수 있는 전설 속의 인물이었다. 진정한 자본시장의 거물. 만약 그와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자신의 이력에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는가. 엄청난 기쁨에 그는 이성을 잃고 서은아와 서진혁의 같은 서씨 성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어디까지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서은아는 담담하게 정정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비서, 손님 배웅해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뒤돌아섰다. 박도준에게는 더 이상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하이힐이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또렷하고 단호하게 울렸다. 박도준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곧 손에 개못 1,000억 원과 서진혁 회장을 만날 기회에 흥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은아가 보여준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강인함과 냉담함에 알 수 없는 상실감과 좌절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 앞에서 왕의 귀환을 연출하고 싶었다. 그녀가 후회하게 만들고 과거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마치 광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다. 그녀는 심지어 그에게 여분의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도준 씨, 쟤 좀 봐. 뭐가 저렇게 잘났대? 김유라가 불만스럽게 입술을 삐죽였다. 어차피 월급쟁이면서 당신이 회사 팔고 5천억 받으면 우리가 직접 투자자가 되는 거야. 그때는 제가 오히려 우리한테 와서 아쉬운 소리 해야 할걸. 그녀의 말에 박도준은 정신을 차렸다. 그래,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결과가 중요하지. 돈만 손에 들어오면 그 박도준은 상류층이 되는 것이다. 서은아가 아무리 잘나봤자 결국 본부장일 뿐. 그때가 되면 누가 더 위인지 확실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의 마음속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는 다시 김유라를 끌어안고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자기 말이 맞아. 가자, 자기야. 내가 가방 사줄게.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미리 축하하자고. 두 사람은 다정하게 회의실을 나섰고 그 뒤에는 정막만이 남았다. 한편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서은아는 문에 기댄 채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방금 회의실에서 쌓아 올렸던 견고한 벽이 그 순간 산산조각났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머리를 깊이 묻었다. 그를 다시 보니 역시나 마음이 아팠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청춘과 감정이 그의 눈에는 그토록 하찮은 것이었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억울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은아는 일에만 몰두했다. 그녀는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팽이처럼 팀을 이끌고 동시에 세 개의 프로젝트 실사를 진행했다. 끝없는 화상회의와 산더미 같은 재무보고서. 동료들은 그저서 본부장님의 최근 기세가 평소보다 더 날카로워졌고 효율도 무서울 정도로 높아져 거의 회사에서 사는 수준이라고만 생각했다. 오직 비서만이 서은아가 불필요한 감정들을 차단하기 위해 이런 방식을 택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다. 목요일 오후 정식 계약까지 단 하루 남았다. YJ의 법무팀과 스텔라론 테크는 마지막 계약 세부 조율을 마쳤다. 박도준은 YJ의 조건을 거의 전적으로 수용했다. 그의 조급함 덕분에 협상 과정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순조로웠다. 비서가 노크하고 들어와 금박으로 장식된 초대장 하나를 서은아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본부장님, 스텔라론 테크에서 보낸 겁니다. 내일 저녁 축하 파티 초대장인데 본부장님 앞으로 지정해서 왔습니다. 서은아의 시선이 컴퓨터 모니터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화려한 카드 위로 향했다. 금색 글씨로 별을 증거로 영광을 함께라는 8글자가 인쇄되어 있었다. 아래에는 시간과 장소가 적혀 있었다. 서울 최고의 6성급 호텔, 더 셀레스티얼 호텔의 스카이 볼룸. 성격도 급하셔라. 서은아의 말투에서는 희로애락이 느껴지지 않았다. 듣자 하니 박 대표가 볼룸 전체를 빌렸다고 합니다. 서울의 투자, 업계 유력 인사들은 모두 초대한 모양입니다. 모든 사람이 스텔라론 테크의 빛나는 순간을 목격하게 만들 거라고 했다더군요. 비서가 잠시 말을 멈추고 덧붙였다. 그리고 파티에서 특별한 순서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나랑 관련이 있다고. 서은아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그 김유라 씨가 호텔 측과 소통하면서 무심코 흘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주제도 모르는 어떤 전처에게 평생 잊지 못할 서프라이즈를 선사할 것이라고요. 비서의 목소리는 매우 낮았다. 그 말을 들은 서은아는 오히려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에는 얼음장 같은 조롱이 섞여 있었다. 박도준은 여전했다. 사소한 것에 복수심을 불태우고 판을 크게 벌이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아마도 계약식 전날 밤 서울의 모든 동료들 앞에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전처인 그녀를 모욕하면 배가 된 쾌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고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는 계산을 잘못했다. 참석한다고 전해줘요. 정시에 도착할 거라고. 서은아는 초대장을 옆 서랍에 아무렇게나 던져 넣었다. 마치 중요하지 않은 전단지처럼. 본부장님, 정말 가시려는 겁니까?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건 명백한 함정입니다. 가야지. 왜 안 가겠어? 서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발 아래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가 직접 무대를 만들어줬는데 주인공인 내가 등장하지 않으면 너무 실망하지 않겠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비서를 돌아봤다. 그녀의 눈에는 칼날처럼 예리한 빛이 번뜩였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확실히 알려줘야지. 우리 둘 중에 과연 누가 후회해야 할 사람인지. 아, 맞다. 청담동 매종드 퀸 실장님 좀 예약해줘요. 전투복이 한 벌 필요하겠네. 다음 날 저녁 7시 더 셀레스티얼 호텔. 서울의 랜드마크인 이곳은 언제나 상류층 인사들로 붐볐다. 오늘 밤은 박도준의 축하 파티 때문에 서울 투자업계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수많은 기자와 미디어들이 입구에 진을 치고 있었고 플래시는 영화제 못지않게 터져나왔다. 박도준과 김유라는 연회장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했다. 박도준은 고급 맞춤 흰색 정장을 입고 머리카락은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겼으며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더위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김유라는 값비싼 그라데이션 색상의 별하늘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친 채 박도준의 곁에 꼭 붙어 마치 자랑스러운 공작새 같았다. 박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스텔라론이 이번에 제대로 용이 됐네요. 그럼요. YJ 캐피탈의 선택을 받았으니 앞날이 창창하죠. 하객들은 앞다투어 축하 인사를 건넸고 아첨의 말들이 끊이지 않았다. 박도준은 미소를 지으며 일일이 응대하며 모든 이의 주목을 받는 이 순간을 만끽했다. 그는 이날을 너무나도 오래 기다려왔다. 바로 그때 입구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사람들이 저절로 양옆으로 갈라섰고 한 인형이 천천히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서은아였다. 그녀는 강렬한 레드 색상의 실크 롱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극도로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그녀의 키 크고 가느다란 몸매를 완벽하게 드러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 따라 드레스 자락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마치 타오르는 불꽃 같았다. 그녀는 어떤 불필요한 장신구도 착용하지 않았고 단지 귓불에 작지만 눈부신 다이아몬드 귀걸이로 포인트를 주었을 뿐이다. 자연스럽게 웨이브진 단발머리는 완벽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섬세하면서도 고혹적인 레드립과 어우러져 마치 칼집에서 막 뽑아낸 명검처럼 날카로운 아우라를 뿜어냈다. 그녀는 순식간에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만약 김유라의 아름다움이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치장된 정교함이라면 서은아의 아름다움은 뼛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세월의 깊이와 경험으로 다듬어진 강력한 기품이었다. 박도준의 미소가 얼굴에 굳어졌다. 그는 서은아가 정말로 올 줄은 몰랐다. 더군다나 이렇게 눈부신 모습으로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는 그가 상상했던 초라하고 억지 미소를 짓고 있어야 할 전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김유라의 안색도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에 쥔 클러치를 꽉 쥐었고 눈에는 질투의 불꽃이 타올랐다. 자신의 무대에서 다른 여자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빼앗기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 여자는 없었다. 서은아는 그들의 다채로운 표정을 보지 못한 척 곧장 두 사람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입가에는 예의 바르지만 거리감 있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박 대표님, 김유라 씨, 축하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박도준은 정신을 차리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서본 부장님께서 와주시니 정말 이곳이 빛이 나는군요. 저는 용기가 없어서 못 오실 줄 알았는데 그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럴 리가요. 서은아는 가볍게 웃으며 웨이터의 쟁반에서 샴페인 잔을 하나 들었다. 잔 속에 황금빛 액체를 흔들며 말했다. 어쨌든 제 프로젝트이기도 한데요.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스텔라론의 성공을 지켜보는 것은 제 의무 중 하나죠. 그녀가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는 보이지 않는 따기가 되어 박도준과 김유라의 뺨을 강타했다. 그렇다. 오늘 밤 그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주목받는다 해도 이 5천억 원짜리 인수는 그녀 서은아가 주도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성공을 과시하는 것을 구경하러 온 손님이 아니라 결과를 검수하러 온 주인이었다. 주변의 사정을 아는 몇몇 하객들은 이미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박도준을 보는 시선도 어딘가 흥미롭게 변해 있었다. 박도준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다. 그는 자신이 공들여 준비한 무대가 서은아가 나타난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그는 심호흡으로 분노를 억누르고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결심했다. 주도권을 되찾고 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여자의 체면을 완전히 짓밟아 버려야 했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연회장 중앙의 작은 무대로 올라갔다. 목을 가다듬고 큰 소리로 말했다. 내빈 여러분, 그리고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스텔라론 테크의 축하 파티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장내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비췄다. 오늘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사업적으로 작은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3년 전 제가 인생에서 가장 올바른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잘못된 사람을 떠나 제 인생의 진정한 뮤즈, 제 아내 김유라를 만난 것입니다. 그는 말하며 무대 아래의 김유라를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다. 김유라는 즉시 감동받은 표정을 지으며 드레스 자락을 잡고 무대로 올라가 그와 뜨겁게 포옹했다. 객석에서는 선의의 박수와 휘파람 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운하는 사람들 속에서 무표정하게 무대 위에 애틋한 남녀를 바라봤다.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우스꽝스러운 연극을 보는 듯했다. 그녀는 진짜 쇼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다. 박도준은 김유라를 껴안은 채 시선은 군중을 꿰뚫고 정확하게 서은아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일부러 과장된 듯과 연민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의 옛 인연도 한 분와 계신 것으로 압니다. 저는 그분에게 단지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을 떠난 후 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높이 날고 더 멀리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그때 저를 놓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장내의 모든 시선이 샤하는 소리와 함께 서은하에게로 쏠렸다. 모욕. 이것은 명백한 공개적인 모욕이었다. 모든 사람들은 서은하의 반응을, 그녀가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이성을 잃을지를 기다렸다. 그러나 서은하는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 감돌았다. 그녀는 심지어 무대 위에 박도준을 향해 손에 든 술잔을 들어 보이기까지 했다. 마치 그의 서투른 연기를 칭찬하는 것처럼 이 극도의 냉정함은 오히려 박도준에게 허공에 주먹을 날린 듯한 무력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로 결심했다. YJ 캐피탈과 서 본부장님의 프로페셔널함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저희 스텔라론 지분의 1%를 서 본부장님께 개인적인 노력에 대한 보너스로 무상 증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선언했다. 이 1%의 지분은 저희의 5천억 원 기업 가치로 환산하면 50억 원에 해당합니다. 서 본부장님께서 앞으로도 오늘처럼 계속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50억.
평범한 직장인인 본부장에게는 분명 천문학적인 금액의 보너스였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 말 속에 담긴 다른 의미를 알아차렸다. 이것은 시혜였다. 나 박도준이 성공했으니 자비로운 마음으로 너에게 떡고물 좀 던져주겠다는 의미. 돈으로 서은아를 처참하게 모욕하는 것이었다. 김유라는 더욱더이 양양한 표정으로 서은아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자의 우월감이 가득했다. 그녀가 보기에 50억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여자는 없었다. 서은아는 분명히 감지덕지하며 받을 것이고 그것은 곧 자신의 완전한 패배를 인정하는 셈이 될 것이었다. 박도준은 서은아가 자신에게 다가와 비굴하게 감사를 표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서은아는 웃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은 뒤 발걸음을 옮겨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그 순간 장내의 모든 숨소리가 솟는 듯했다. 서은아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때리는 또렷한 소리는 마치 무거운 망치가 되어 박도준의 심장을 강타했다. 그녀의 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동반했다. 마치 무대로 향하는 것은 시혜를 받는 전처가 아니라 판결을 선고할 여왕 같았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고 공기는 얼어붙은 듯했다. 기자들은 특종의 냄새를 맡고 일제히 카메라를 들어 무대 중앙을 향했다. 박도준의 마음속에 까닭 모를 불안감이 싹 관다. 서은아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당황하지도 분노하지도 그렇다고 기뻐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호수처럼 평온하여 그가 도저히 속을 읽을 수 없었다. 김유라의 얼굴에서도 드의의 표정이 점차 사라졌다. 그녀는 긴장하며 박도준의 팔을 붙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도준 씨, 저 여자 뭐 하려는 걸까요? 박도준은 애써 태어난 척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걱정 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뭘 어쩌겠어. 기껏해야 고고한 척 좀 하다가 결국엔 얌전히 받아가겠지. 그는 50억이라는 거액 앞에서 어떤 자존심도 무력하다고 굳게 믿었다. 서은아가 마침내 무대 끝에 도착했다. 그녀는 바로 무대에 오르지 않고 계단 아래에 멈춰서서 스포트라이트 아래에 있는 박도준을 올려다봤다. 마치 광대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박 대표님,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옆 스피커의 울림을 통해 연회장 전체에 선명하게 퍼져나갔다. 오늘 밤의 이 쇼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셨네요. 박도준은 잠시 멈칫했다가 이내 냉소하며 말했다. 서 본부장님, 농담이시군요. 저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프로페셔널함에 감사도 할 겸해서요. 그는 다시 한번 프로페셔널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그런가요? 서은아의 입꼬리가 희미한 호선을 그렸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에는 닿지 않았고 뼛속까지 시린 냉기를 품고 있었다. 그럼 저도 박 대표님의 이 무대를 빌려서 사실 몇 가지를 말해도 될까요? 박도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내 생각을 고쳤다. 지금의 승리자는 자신이고 돈줄을 쥔 사람은 자신인데 무엇이 두려운가? 그녀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기로 했다. 물론이죠. 서 본부장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모두 이 프로페셔널한 분의 고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는 일부러 과장되게 팔을 벌렸다. 서은아는 그의 비아냥거림을 무시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무대 아래의 모든 하객과 기자들을 향해 섰다. 그녀의 시선은 호기심, 동정, 혹은 고소함이 담긴 얼굴들을 차례로 훑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옆에 있던 웨이터의 쟁반에서 마이크 하나를 집어들었다. 먼저 박 대표님의 관대함에 감사드립니다. 마이크를 통해 나온 그녀의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는 순식간에 소란스럽던 연회장을 잠재웠다. 50억 원 상당의 지분. 확실히 적지 않은 금액이죠. 다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말을 잠시 멈추고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목소리를 날카롭게 높였다. 저는 이 큰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1시간 전 YJ 캐피탈의 리스크 관리위원회에서 스텔라론 테크에 대한 마지막 기술 및 재무 감사를 완료했고 그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문제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박도준의 안색이 하얗게 질리며 거의 비명에 가깝게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우리 데이터는 완벽해. 서은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무대 아래를 향해 말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스텔라론 테크가 자랑하는 소위 3세대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핵심 알고리즘이 실리콘밸리의 파이넥스, 피넥스라는 스타트업이 3년 전에 출원한 특허 기술과 93% 이상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 스텔라론은 파이넥스로부터 어떠한 기술 라이선스도 획득한 바가 없습니다. 이 말은 마치 거대한 폭탄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터져나왔다. 모두가 경악했다. 투자업계에서 가장 금기시되는 것, 바로 기술 도용과 특허 침해였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한 회사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법적 문제였다. 헛소리마. 박도준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서은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악에 받쳐 소리쳤다. 그건 모함이야. 명예훼손이라고. 우리 기술은 전부 자체 개발했어. 자체 개발? 서은하는 차갑게 웃었다. 그녀는 손에 든 리모컨을 눌렀고 등 뒤에 대형 스크린이 즉시 켜졌다. 스크린에는 빽빽한 2개의 코드 비교 화면이 나타났다. 왼쪽은 스텔라론의 것, 오른쪽은 파이넥스의 것이었다. 수많은 유사 부분이 눈에 띄는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증거는 명백했고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서은하의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온 선고처럼 들렸다. 저희 재무감사팀은 스텔라론 테크가 장부상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최근 반년 동안 다수의 유령 회사와 총액 800억 원에 달하는 허위 구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만한 것이죠. 박 대표님, 이 계약서들의 서명은 모두 당신이 직접 했던데 제가 이 회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드릴까요? 박도준의 몸이 휘청거렸고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그는 곁에 있는 김유라의 팔을 꽉 붙잡고서야 겨우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다. 그의 가장 큰 비밀, 그의 성공의 기반이었던 모든 것이 서은하에 의해 낱낱이 파헤쳐져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가 어떻게 알았을까? 이 자료들은 회사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였다. 김유라 역시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스크린의 증거와 옆에서 무너져가는 박도준을 번갈아 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 담겨있던 숭배와 사랑은 처음으로 경악과 의심으로 변했다. 무대 아래의 하객들은 처음의 충격에서 벗어나 이제 경멸과 분노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특히 스텔라론에 투자했던 엔젤 투자자들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그들은 박도준에게 철저히 속았던 것이다. 기자들의 플래시는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무대 위에서 비참하게 서 있는 박도준의 모습을 향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광적으로 셔터를 눌러댔다. 그래서 박 대표님 서은하의 목소리가 최후의 심판처럼 다시 울려 퍼졌다. 당신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결국 절도와 기만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던 5천억의 기업 가치는 손가락만 대면 터져버릴 거짓된 거품이었고요. 이제 아직도 당신이 그 허울뿐인 1%의 지분으로 저에게 하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무대 위로 올라가 박도준의 앞에 섰다.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박도준, 네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했지? 내 그릇이 네 미래를 담을 수 없다고 했지? 그녀는 그의 귓가에 다가가
오직 두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이제 내가 알려줄게. 네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회사를 휴지 조각으로 만든 사람, 바로 나야. 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뜨린 사람도 바로 나야.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낼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도.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에서 점점 커져가는 공포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얼음처럼 차갑고 눈부신 미소를 지었다. 바로 나라고. 말을 마친 그녀는 마이크를 바닥에 던져버렸다. 쿵 하는 귀를 찢는 소음이 울렸다. 죽음과 같은 정적 속에서 그녀는 돌아섰다. 아수라장이 된 무대와 수많은 복잡한 시선들을 뒤로하고 당당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뒤에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하나의 세계와 잿빛 얼굴의 한 남자가 남아 있었다. 더 셀레스티얼 호텔의 문을 나선 서은하의 붉어진 뺨 위로 서늘한 밤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바로 떠나지 않고 입구의 거대한 로마 양식 기둥에 기댄 채 핸드백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들었다. 불을 붙이지는 않고 그저 손가락 사이에 끼웠다. 방금 연회장에서 그녀는 백전백승의 여장군처럼 냉정하고 과감하게 박도준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그런 말을 내뱉을 때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었는지, 손바닥에 땀이 얼마나 맺혔는지는 그녀 자신만이 알았다. 긴장 때문이 아니었다. 3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한 후의 전율이었다. 그녀는 이겼다. 깔끔하게, 반박의 여지 없이. 그런데 왜 상상했던 통쾌함 대신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을까? 그녀는 멀리 도시의 네온 사인을 보며 잠시 멍해졌다. 3년 전, 그녀는 사랑과 결혼하면 평생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3년 동안 그녀는 자신을 감정 없는 일하는 기계로 무장했다. 더 높은 곳에 올라서면 과거의 상처를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밤 박도준의 모든 위장을 직접 찢어발기는 순간 그녀는 그 상처가 사실은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물지 않았다. 그저 두꺼운 갑옷으로 감싸고 있었을 뿐. 그리고 오늘 밤의 승리는 그 갑옷을 직접 벗겨내는 행위와 같았다. 통쾌했지만 상처를 다시 공기 중에 노출시키는 아픔도 동반했다.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소리 없이 그녀 곁으로 다가와 멈췄다. 차창이 내려가고 운전기사 김 기사님의 익숙하고 공손한 얼굴이 보였다. 아가씨, 서운하는 정신을 차리고 손가락에 끼고 있던 담배를 옆 휴지통에 버린 뒤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차 안은 바깥의 소란과 다른 세상처럼 따뜻하고 조용했다. 뒷좌석에는 이미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수수하지만 고급스러운 어두운색 캐주얼 차림이었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지만 정신은 맑아 보였다. 깊은 눈빛으로 서류를 보고 있는 모습은 그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풍겼다. 바로 YJ 캐피탈의 회장 서진혁이었다. 다 처리했느냐? 서진혁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딸을 보며 물었다. 그의 말투는 평온하여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서은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에 기대어 피곤한 듯 눈을 감았다. 속은 시원하고 서진혁이 다시 물었다. 서은하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내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아무 느낌 없어요. 그럼 됐다. 서진혁은 그 대답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진정으로 강한 것은 복수의 쾌감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일에 대해 완전히 무감각해지는 것이다. 넌 아직 조금 부족하구나.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서은하에게 건넸다. 읽어보거라. 리스크 관리팀에서 방금 보낸 최종 보고서다. 서은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첫 장을 넘기자 박도준과 스텔라론 테크에 대한 처리 방안이 적혀 있었다. 즉시 인수 계약을 파기하고 상업 사기 및 특허 침해 혐의로 법적 절차를 개시할 것.
그리고 모든 관련 투자자에게 리스크 경고를 발송할 것. 이는 스텔라론 테크가 파산 청산될 뿐만 아니라 박도준 본인도 막대한 배상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의미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끝난 것이었다. 잘했다. 서진혁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잘했어. 사적인 감정의 판단이 흐려지지 않았고 모든 증거는 완벽하고 합법적이었다. YJ의 명성에 흠집을 낼 뻔한 문제를 가장 프로페셔널한 방식으로 해결했다. 서운하는 말 없이 그저 보고서를 바라봤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넋이 나간 박도준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의 곁에 있던 김유라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아빠. 서은아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우리 꼭 그를 고소해야만 해요? 서진혁은 조금 의외라는 듯 딸을 쳐다봤다. 어떻게 마음이 약해졌느냐? 아니요. 서은아는 고개를 저었다. 시선은 여전히 사진에 머물러 있었다. 그냥 생각했어요. 그냥 생각했어요. 그 사람 같은 부류에게 가장 큰 벌은 어쩌면 감옥에 가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서진혁은 말없이 흥미로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서은아는 자문자답했다. 성공, 명예, 다른 사람들의 우러름. 만약 그를 감옥에 보내면 몇 년 후에 나와서 동정을 얻거나 심지어 재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그녀의 눈에 복잡한 빛이 스쳤다. 만약 그가 자신이 세운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게 하고 정상에서 떨어져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앉게 하고 그가 과거에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한다면, 그래서 영원히 실패의 그림자 속에서 재기 불가능하게 만든다면 그에게는 감옥살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형벌이 아닐까요? 서진혁의 눈에 처음으로 진정한 칭찬의 빛이 어렸다. 그의 딸은 과거 그가 너무 곱게 키워 순진하고 착했다. 세상이 흑백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3년간의 결혼과 배신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를 진정으로 성장시킨 잔혹한 성인식이었다. 강인해졌고 수단도 생겼다.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가 물었다. 인수는 파기하되 고소는 하지 않아요. 서은아가 천천히 말했다. YJ는 그저 심각한 기술 및 재무 리스크 발견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협력을 중단한다는 성명서만 발표하면 돼요. 이 소식이 나가면 스텔라론의 자금줄은 즉시 끊길 거고 은행은 빚독촉을, 다른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할 겁니다. 직원들은 떠나겠죠. 한 달도 안 돼서 회사는 스스로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박도준은 기업 가치 5천억의 유망주에서 거액의 빚을 진 업계 사기꾼으로 전락하겠죠. 다시는 아무도 그를 믿지 않고 아무도 그에게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서류를 덮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단호했다. 저는 그가 살아서 똑똑한 정신으로 자신이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파멸로 향하는지를 지켜보게 만들고 싶어요. 그것이야말로 그에게 가장 좋은 벌이에요. 서진혁은 침묵했다. 그는 눈앞의 딸을 보며 문득 낯설다고 느꼈다. 그는 지금 자격을 갖춘 후계자, 진정한 자본시장의 플레이어를 보고 있었다. 냉혹하고 이성적이며 심지어 약간의 잔인함까지 갖춘. 그는 이것이 과연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 수 없었다. 좋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방안에 동의했다. 내 말대로 하거라. 이 일은 전적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덧붙였다. 은하야, 기억하거라. 적에게 베푸는 가장 큰 자비는 자신에게 가하는 가장 큰 잔인함이다. 네가 오늘 그를 봐주면 내일 그는 내 심장에 박히는 칼이 될 수도 있다. 알아요, 아빠. 서은아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차는 집으로 향하는 길을 평온하게 달렸다.
서은아는 차창에 기대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바라봤지만 마음은 겉보기처럼 평온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그녀의 방안에 동의한 것은 그녀의 능력을 인정한 것이자 동시에 마지막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진정으로 과거를 내려놓고 개인적인 감정을 사업적 결정과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 바로 그때 그녀의 개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내용은 짧았다. 서은아, 네가 이긴 것 같아? 내 손에는 네가 서진혁 회장에게 절대로 들키고 싶지 않을 비밀이 있는데. 서은아의 동공이 순간 수축했다. 문자 메시지를 본 순간 서은아가 방금 쌓아 올린 냉정과 견고함에 균열이 생겼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꽉 쥐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누구일까? 박도준. 그는 그럴 머리가 없고 그녀의 개인 번호를 알 리도 없다. 그는 지금쯤 회사의 붕괴를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지? 그 비밀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서은아는 지난 3년간의 모든 기억을 빠르게 훑었다. 이혼 후 그녀는 일에만 몰두했고 그녀의 삶은 회사와 집을 오가는 단조로운 직선과도 같았다. 업무 외에는 사적인 교류가 거의 없었으니 남에게 알려져선 안 될 비밀 같은 것은 더더욱 없었다. 만약 그 비밀이 그녀가 YJ에 입사하기 전의 일과 관련이 있다면 한 사람의 이름이 번개처럼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김유라. 파티장에서 겁에 질려 슬그머니 사라졌던 그 여자. 서은아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줄곧 김유라가 사랑에 눈이 먼 허영심 가득한 어린 여자아이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박도준이 과시용으로 데리고 다니는 장식품이라고. 하지만 지금 보니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인물일지도 모른다. 박도준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만큼 그녀는 분명 스텔라론 테크의 어두운 내막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파티장에서 서은아가 모든 것을 폭로했을 때 김유라의 첫 반응은 박도준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에 질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박도준이 무너지는 것을 보자 그녀는 과감하게 사라지는 것을 선택했다. 이것은 그녀가 극도로 현실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 사람은 박도준에게서 얻은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순간에 상대를 물어뜯고 자신에게서 무언가를 뜯어내려 할 가능성이 충분했다. 하지만 김유라가 대체 무슨 약점을 잡고 있는 걸까? 서은아의 생각은 3년 전 그녀가 아직 전업주부 서은아였을 때로 돌아갔다. 그때 그녀에게 세상은 오직 박도준 하나뿐이었다. 그를 위해 그녀는 해외 명문대 입학을 포기했고 아버지가 계획해준 인생을 버렸다. 기꺼이 부엌에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때의 그녀는 순진했고 어리석기까지 했다. 모든 속마음을 일기장에 썼고 몰래 박도준을 위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 심지어 그의 창업을 돕기 위해 아버지조차 모르는 바보 같은 짓을 한 적도 있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서은아의 숨이 붙었다. 설마 그 일.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앞좌석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저 좀 피곤해서 잠깐 눈 좀 붙일게요. 서진혁은 음하고 대답하고는 별다른 질문 없이 다시 서류를 들었다. 서은아는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그녀는 몰래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모든 것을 마친 후 그녀는 억지로 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상대가 누구든 목적이 무엇이든 스스로 혼란에 빠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다. 지금 주도권은 아직 자신에게 있다. 상대방이 소위 비밀을 바로 터뜨리지 않고 문자를 보냈다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명예가 아니라 이익이라는 뜻이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서운하는 돈으로 해결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3년 전처럼 당하기만 하던 서은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과 가족을 위협하는 그 어떤 존재도 용납할 수 없었다. 차는 곧 서울 외곽의 조용한 산중턱에 위치한 대저택에 도착했다. 현대적인 디자인과 전통미가 어우러진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차에서 내린 후 서진혁이 갑자기 그녀를 불렀다. 은하야. 그는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말했다. 기억하거라. 너는 서씨 가문의 사람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내가 받쳐줄 테니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라. 서은하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아빠.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가장 먼저 컴퓨터를 켜고 오랫동안 접속하지 않았던 암호화된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했다. 받은 편지함에는 3년 전에 보낸 이메일 한 통만이 있었다. 수신이는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월스트리트에서 엔젤 투자자로 일하는 친구였다. 이메일의 내용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친구에게 익명으로 스텔라론 테크라는 스타트업에 50만 달러의 엔젤 투자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그 돈은 서은하가 어머니의 유품인 값비싼 고미술품을 담보로 잡혀 마련한 것이었다. 이 일은 극비리에 진행되었다. 박도준은 줄곧 자신의 첫 투자가, 자신의 사업 계획서가 어떤 신비로운 해외 투자자의 마음을 움직여 성사된 것이라고 믿었다. 그 소위 신비로운 투자자가 사실은 그가 무시하고 그릇이 작다고 여겼던 그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다. 그리고 이 일은 서은하의 마음속에서 건드리고 싶지 않은 한 구석이 되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 가장 비굴하고 맹목적이었던 사랑을 상징했기 때문이다. 김유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서은하의 미간이 좁혀졌다. 유일한 가능성은 박도준이 언젠가 무심코 그녀에게 흘렸을 것이다. 술김에 진실을 말했거나 자신의 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 만약 김유라가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폭로한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할까? 자신이 아직도 박도준에게 미련이 남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심지어 오늘 밤 박도준을 향한 모든 행동이 전문적인 사업 판단이 아니라 사랑의 증오로 변한 복수심 때문이라고 의심할 수도 있다. 이것은 아버지의 신뢰를 흔들고 그녀의 회사 내 입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김유라의 진짜 필살기였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다. 이것을 빌미로 서은하가 박도준에 대한 법적 조치를 포기하게 만들고 스텔라론을 살려 자신의 사치스러운 삶을 유지하려는 것이었다. 정말 대단한 수였다. 서은하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다. 그녀는 이 여자를 너무 얕봤다. 바로 그때 비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본부장님, 알아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효율적이고 냉정했다. 그 번호의 주인은 김유라가 맞습니다. 최근 30분 동안 그녀는 한 번호와 3차례 통화했고 통화 시간도 꽤 길었습니다. 그 번호는 저희가 추적해보니 서울에서 조 실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흥신소 사람의 것입니다. 이 사람 배경이 그리 깨끗하지 않습니다. 주로 협박이나 갈취 같은 일을 전문으로 한다고 합니다. 위치는 마지막으로 포착된 위치는 강서구의 한 카페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람이 확인한 바로는 김유라가 30분 전에 박도준의 카드로 내일 아침 스위스로 가는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스위스, 은행 비밀주의가 가장 철저한 나라. 서운하는 순간 김유라의 모든 계획을 파악했다. 그녀는 한편으로는 흥신소를 고용해 서은하의 뒷조사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퇴로를 마련해 둔 것이다. 협박이 성공하면 그녀는 멀리 날아가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서 인생을 즐길 것이다. 만약 협박이 실패하더라도 그녀가 손에 쥔 정보는 다음 박도준을 찾는데 충분히 유용할 것이다. 이 여자는 박도준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영리했다. 본부장님, 저희 쪽에서 조치를 취할까요? 비서의 말투에는 지시를 기다리는 기운이 담겨 있었다. 서은하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바라보았다. 마치 거대한 그물이 조용히 좁혀오는 것을 보는 듯했다. 아니, 그냥 둬.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의 여지 없는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조사하게 해. 과연 뭘 찾아낼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그리고 그 조 실장이라는 사람 좀 약속 잡아줘. 아주 큰 비즈니스가 있다고 전하고. 전화를 끄는 서은아의 얼굴에 처음으로 거의 잔인함에 가까운 미소가 떠올랐다. 김유라는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의 그물에 걸린 사냥감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네가 게임을 원한다면 내가 기꺼이 놀아주지. 우리 둘 중에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한번 해보자고. 강서구 밤의 둥지라는 이름의 24시간 카페. 구석진 자리에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인상이 험악한 남자가 앉아 초조하게 커피를 적고 있었다. 그가 바로 비서가 말한 흥신소의 조 실장이었다. 그는 10년간 이 바닥에서 온갖 의뢰를 맡아왔지만 오늘 거는 유독 기묘했다. 먼저 김유라라는 여자가 거액을 제시하며 서은아라는 여자의 뒷조사를 의뢰했다. 조건은 그녀의 모든 약점을 캐내는 것, 은밀할수록 좋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서은아라는 여자의 비서가 다른 경로를 통해 그에게 연락해왔다. 훨씬 더 큰 비즈니스가 있다는 말과 함께 조 실장은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었다. 그는 즉시 심상치 않은 냄새를 맡았다. 이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신들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이에 낀 존재였다. 체스판의 말이자 어쩌면 판도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줄을 잘 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았다. 카페 문이 열리고 향수 냄새와 함께 서은아가 들어왔다. 그녀는 파티에 전투복을 벗고 심플한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평범한 옆집 여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카페 전체가 순간 조용해지는 듯했다. 뼛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청초함과 기품은 어떤 옷으로도 가릴 수 없는 것이었다. 조 실장의 눈이 빛났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봐왔지만 눈앞에 이 여자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다. 서은아는 곧장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군더더기 없는 말로 봉투 하나를 그에게 밀었다. 이건 계약금이억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당신에게 시킬 일은 2가지예요. 조 실장은 바로 봉투에 손을 대지 않았다. 대신 소파에 기대어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서은아 씨, 아시겠지만 전 방금 당신에 대한 다른 의뢰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쪽 일은 선착순이 원칙이죠. 알아요. 서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유라가 당신에게 5억을 제시하고 성공하면 추가로 5억을 주겠다고 했겠죠. 조 실장의 동공이 수축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고 있다니. 그리고 저는 서은아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녀의 말투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당신에게 20억을 주겠어요. 10억은 지금 바로 당신 계좌로 보내줄 수 있고 나머지 10억은 일이 끝난 후에 그리고 약속하죠. 앞으로 YJ 캐피탈 법무팀의 모든 외부 조사 업무는 당신 팀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조 실장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20억 현금과 YJ 캐피탈의 장기 계약. 이것은 더 이상 하나의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상류 사회로 가는 티켓이었다. 그는 서은아의 말에 담긴 무게를 의심하지 않았다. YJ 법무팀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의 힘은 남자에게 의지의 불을 얻은 김유라 같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그는 거의 망설임 없이 그 봉투를 집어들었다. 무게를 가늠해 보더니 이내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서은아 씨, 아주 시원시원하시군요. 나 조 실장은 당신처럼 화끈한 사람이랑 일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하시죠. 뭘 하면 됩니까? 첫째, 서은아는 손가락 하나를 세웠다. 김유라가 당신에게 뭘 조사하라고 시켰든 그대로 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 여자가 봤으면 하는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흘리세요. 그녀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 안에는 3년 전 제가 어머니 유품을 담보로 돈을 빌려 스텔라론 테크에 투자했던 모든 과정이 담겨 있어요. 담보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친구와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아주 실감나게 만들어서 당신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겨우 파낸 것처럼 믿게 만드세요. 조 실장은 멍해졌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스스로 자신의 약점을 넘겨주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왜인지는 알 필요 없어요. 서은아는 그의 생각을 꿰뚫어 본 듯 말했다. 당신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럼 두 번째는요. 조 실장은 USB를 챙기며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두 번째 서은아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다. 김유라가 박도준과 만난 이후 모든 자산 이동 내역의 증거를 확보하세요. 그녀 명의의 부동산, 보석 및 명품 구매 기록, 그리고 박도준 몰래 그녀 부모님 명의로 빼돌린 재산까지. 당신의 전문적인 능력이라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조 실장은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것은 이관계이자 동시에 뿌리째 뽑아버리는 전략이었다. 서은아는 김유라가 진짜와 가짜가 섞인 정보를 들고 박도준에게 가게 만들고 그 자신은 뒤에서 김유라가 박도준의 재산을 빼돌린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가 되면 김유라가 그 정보로 서은아를 협박하든 박도준에게 가서 공을 세우려 하든 그녀는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었다. 만약 그녀가 서은아를 협박한다면 서은아가 가진 증거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불법 횡령죄를 씌우기에 충분했다. 만약 그녀가 박도준에게 가서 서은아가 과거의 그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알려주며 그의 죄책감을 자극하려 한다면 그때 박도준이 김유라가 자신 몰래 막대한 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그 작은 죄책감은 순식간에 하늘을 찌르는 분노로 변할 것이었다. 이미 벼랑 끝에 몰린 남자가 마지막으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무슨 짓을 할까? 조 실장은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다. 이 여자 정말 무서운 여자다. 그녀의 모든 계획은 정교하게 맞물려 있었고 도저히 저항할 수 없게 만들었다. 서은아 씨, 조 실장은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다. 당신은 제가 본 여자 중에 가장 독한 여자입니다. 이건 독한 게 아니에요. 서은아는 앞에 놓인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이걸 프로페셔널이라고 하죠. 적을 상대할 때는 가장 프로페셔널한 방식으로 영원히 재기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제 비서가 당신과 연락할 겁니다. 기억하세요. 저는 증거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증거들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길 원해요. 알겠습니다. 조 실장은 일어나서 공손하게 그녀를 배웅했다. 서은아의 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본 후에야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등은 이미 식은 땀으로 축축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USB와 현금이 든 봉투를 보며 갑자기 그것이 매우 뜨겁게 느껴졌다. 그는 이 의뢰를 받아들인 순간부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폭풍에 휘말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순진무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늘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저 여자가 있었다. 한편 김유라는 호텔방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휴대폰에 떠있는 스위스행 항공권 정보를 보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서은아는 그의 문자 메시지에 답이 없었다. 마치 온 힘을 다해 주먹을 날렸는데 손뭉치를 친 듯한 허무함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흥신소의 조 실장이었다. 여보세요.
그녀는 급하게 전화를 받았다. 어떻게 됐어요? 알아냈어요? 전화기 너머로 조 실장의 피곤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유라 씨, 당신이 조사해달라고 한 서은아라는 여자, 배경이 너무 깊어요. 제가 온갖 인맥을 동원해서 겨우 조금 알아냈습니다. 돈 좀 더 주셔야겠는데요.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워요. 김유라는 짜증스럽게 말했다. 정보만 확실하다면 돈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뭘 알아냈는데요. 제가 알아낸 바로는 조 실장은 목소리를 낮추고 신비로운 척 말했다. 3년 전 스텔라론 테크가 받은 첫 엔젤 투자. 그 50만 달러 말입니다. 그거 무슨 해외 투자자가 아니라 바로 서은아 본인이 투자한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남긴 골동품을 담보로 잡혀서 그 돈을 마련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담보 계약서 기록이랑 월스트리트 친구랑 주고받은 이메일 스크린샷을 가지고 있는데 보내드릴까요? 김유라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럴 줄 알았어. 서은아와 박도준 사이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줄 알았다고. 이 여자 정말 미쳤구나. 남자 하나 때문에 이런 짓까지 하다니. 엄청난 희열이 순식간에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이 증거를 서은아의 얼굴에 던졌을 때 그녀가 어떤 당황한 표정을 지을지 눈에 선했다. 심지어 박도준이 이 진실을 알게 된 후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고 그런 여자를 놓친 자신을 얼마나 후회할지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때가 되면 자신이 옆에서 조금만 위로해주고 바람을 넣으면 박도준이 서은아에게 가서 빌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스텔라론에게도 한 줄기 희망이 생길지도 모른다. 보내줘요, 당장. 그녀는 흥분해서 소리쳤다. 알겠습니다. 조 실장은 전화를 끊었다. 몇 분 후 김유라의 휴대폰으로 암호화된 파일이 도착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담보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서은아가 당시에 애틋하게 썼던 도움 요청 이메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증거는 완벽했다. 김유라는 이 증거들을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서은아, 넌 이제 끝났어. 그녀는 즉시 박도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녀가 전화를 거는 바로 그 순간, 그녀 명의의 모든 자산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가 박도준의 비서 손에 조용히 전달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보고서는 박도준의 감정이 가장 격해졌을 때 그에게 보여주라는 특별한 지시와 함께였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은 이미 완전히 좁혀졌다. 하지만 사냥감인 김유라는 아직도 역전의 기쁨에 취해 있었다. 스텔라론 테크 본사는 지금 암울한 기운에 휩싸여 있었다. YJ 캐피탈의 인수 중단 소식은 어젯밤 파티가 끝난 후 각종 경제 매체를 통해 핵폭탄처럼 터져나갔다. 회사 주가는 하룻밤 사이에 폭락했고 협력사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으며 은행의 독촉장은 눈처럼 날아들었다. 직원들은 동요했고 이미 많은 이들이 몰래 이력서를 업데이트하며 다음 직장을 찾기 시작했다. 박도준은 사무실에 틀어박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엉망이었고 비싼 정장은 구겨진 채 소파에 던져져 있었다. 바닥에는 담배꽁초가 가득했다. 그의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얼굴은 잿빛이었다. 전날 밤의 의기양양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끝났다.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장 잘 알았다. YJ 캐피탈이 직접 사형 선고를 내린 이상 스텔라론 테크에게는 더 이상 회생의 가능성이 없었다. 그의 3년간의 피땀, 그가 자랑스러워하던 제국은 단 하루 만에 물거품이 되었다. 파산, 막대한 빚, 업계에서의 퇴출, 그리고 감옥살이까지. 그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든 것은 서은아였다. 그가 과거에 헌신짝처럼 버렸던 그 여자는 이제 그가 감히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서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그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다. 이 극명한 대비와 굴욕감은 단순한 실패보다 그를 더 고통스럽게 했다. 그가 붕괴 직전에 이르렀을 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김유라가 바람처럼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묘한 흥분이 감돌았다. 도준 씨, 우리 살았어. 그녀는 휴대폰을 마치 구명더처처럼 치켜들었다. 박도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텅 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살아, 어떻게? 우리가 끝장났다는 거 몰라? 아니, 아직 안 끝났어. 김유라는 그의 앞으로 달려가 휴대폰 화면을 그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이것 봐, 이게 뭔지 보라고. 박도준은 짜증스럽게 그녀의 손을 밀쳤다. 하지만 무심코 화면을 스친 그의 시선은 순간 굳어졌다. 화면에는 서은아가 과거 그에게 투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 서명했던 담보 계약서가 있었다. 흑백의 글씨와 그녀의 친필 서명. 이건 박도준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 한 장 한 장 아래로 넘겼다. 은행 거래 내역, 이메일 기록, 모든 증거가 무거운 망치가 되어 그의 심장을 내리쳤다. 그의 창업 자금은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의 재능으로 유치한 투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은아가 어머니의 유품을 팔아 비굴하게 그를 위해 마련해 준 것이었다. 그가 시야가 좁고 그릇이 작다고 여겼던 그 여자는 그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녀만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바쳐 그의 광활한 우주를 지지해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그녀에게 어떻게 했던가? 성공한 후에 무정하게 그녀를 버렸고 가장 모진 말로 그녀를 모욕했다. 심지어 어젯밤에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돈으로 그녀의 존엄을 짓밟으려 했다. 거대한 후회와 죄책감이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문득 자신이 무시했던 많은 세부 사항들이 떠올랐다. 창업 초기에 아무리 늦게 집에 돌아가도 그를 위해 켜진 등불과 따뜻한 국 한 그릇이 항상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자금 문제로 고민할 때 말없이 자신의 모든 적금을 내어준 것은 서은아였다. 그가 투자자들 앞에서 발표하기 전 몇 번이고 발표 자료를 수정해주고 연습을 도와준 것도 서은아였다. 그는 줄곧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는 그것이 한 여자가 바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박도준의 목소리가 메었다. 그는 고통스럽게 머리를 쥐어뜯었고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당연히 말 안 했겠죠. 그 여자, 자존심이 얼마나 센데. 김유라는 그의 반응을 보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계속해서 불을 지폈다. 도준 씨, 이제 알겠죠? 서은아, 그 여자 마음속에는 아직 당신이 있는 거야. 어제 당신한테 그렇게 한 건 사랑이 증오로 변해서 그런 거라고. 당신이 가서 빌고 잘못했다고 하고 당신 마음에도 아직 그녀가 있다고 말하면 그녀는 분명 마음이 약해질 거야. 그때는 인수중단은커녕 다시 당신을 도와줄지도 몰라. 박도준은 확 고개를 들었다. 핏발선 그의 눈에 다시 한 줄기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래, 서은아는 분명 아직 날 사랑하고 있어. 그렇지 않고서야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했을 리가 없어. 어젯밤의 모든 것은 배신당한 후의 복수심이었을 뿐이야. 내가 자세를 최대한 낮추고 그녀에게 빌면 분명 그녀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 거야. 그는 마지막 구명더처를 잡는 심정으로 김유라의 손을 꽉 잡았다. 유라야, 내 말이 맞아. 네가 정말 똑똑해. 나 지금 당장 그녀를 찾아가야겠어. 지금 바로 갈게.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허둥지둥 밖으로 달려나갔다. 김유라는 그의 넋 나간 뒷모습을 보며 의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도박이 성공했음을 알았다. 박도준은 이 죄책감에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바로 그때
박도준의 비서인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젊은 여자가 노크하고 들어왔다. 그녀는 사무실의 난장판과 기묘한 표정의 김유라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김유라 씨. 그녀는 예의상 고개를 숙이고 서류 한 부를 김유라에게 건넸다. 이것은 방금 안내 데스크에 누가 맡기고 간 건데 박 대표님께 드리는 긴급 서류라고 합니다. 박 대표님. 그는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갔어요. 내가 나중에 전해줄게요. 김유라는 귀찮다는 듯 서류를 받아들고 책상 위에 던져버리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꼬리에 서류 표지에 큰 글씨 몇 자가 스쳤다. 김유라 씨 명의 자산 출처에 관한 조사 보고서.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순식간에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펼쳤다. 첫 장은 그녀 명의의 강남 고급 아파트 구매 계약서였다. 시가 120억 원, 전액 현금 지급. 두 번째 장은 그녀가 최근 1년간 구매한 명품과 보석 소비 내역서였다. 총액 80억 원 초과. 세 번째 장, 네 번째 장. 마지막 장까지 그녀가 다양한 방식으로 그녀 부모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자금 내역이었다. 총액 360억 원. 그리고 이 돈의 출처는 예외 없이 모두 박도준과 스텔라론 테크의 회사 계좌였다. 김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박도준의 자산 거의 600억 원을 빼돌렸다. 이 증거들은 너무나도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이체 시간과 IP 주소까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걸 누가, 그녀가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서운하였다. 그 여자야. 분명 그 여자 짓이야. 이 여자는 그녀에게 함정을 파는 동시에 역으로 그녀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유라는 하늘이 빙빙 도는 것을 느꼈다. 손에 든 서류가 바닥으로 흩어졌다. 그녀는 마침내 서은아가 왜 자신의 협박 문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는지 깨달았다. 서은아는 처음부터 그녀를 안중에도 두지 않았던 것이다. 서은아의 목표는 그녀와 박도준이 서로 물어뜯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박도준이 서은아에게 거절당하고 깊은 후회와 절망을 안고 회사로 돌아와 이 보고서를 봤을 때 어떤 분노에 휩싸일지 상상할 수 있었다. 이미 모든 것을 잃고 벼랑 끝에 몰린 남자가 마지막 남은 감정마저 속고 이용당했으며 심지어 마지막 남은 자산까지 털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무슨 짓을 할까? 그는 날 죽일 거야. 공포가 차가운 독사처럼 순식간에 김유라의 심장을 옥죄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당장 떠나야 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자신의 핸드백조차 챙기는 것을 잊고 엘리베이터로 달려갔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도망쳐야 해. 여기서 도망쳐야 해. 최대한 멀리. 그녀가 엘리베이터에 뛰어들어 미친 듯이 닫힘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 박도준의 비서, 그 조용하고 내성적으로 보이던 여자는 조용히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정리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서 본부장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유라가 보고서를 받고 지금 회사에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박 대표님도 본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서은아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았어요. 오라고 해요. YJ 캐피탈 66층. 서은아의 사무실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다. 그녀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분기 보고서를 처리하고 있었다. 집중한 그녀의 모습은 바깥 세상의 모든 소란과 무관해 보였다. 비서는 그녀 옆에 서서 몇 번이고 말을 꺼내려다 망설였다. 본부장님. 결국 그녀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박도준 대표가 아래 로비에 와 있습니다. 보안팀이 맡고 있지만 기어코 본부장님을 만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올라오라고 해요. 서은아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펜 끝은 서류 위를 유려하고 안정적으로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 그의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 보입니다. 비서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CCTV로 보니 박 대표님은 거의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예전의 점잖은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불안정한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효과예요. 서은아는 마침내 마지막 서류의 서명을 마쳤다. 그녀는 보고서를 덮고 고개를 들어 평온한 눈빛으로 비서를 바라봤다. 가봐요. 그리고 보안팀에게는 밖에서 대기하라고 전해요. 다른 직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그녀는 서 본부장님이 결정한 일은 아무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몇 분 후, 사무실 문이 쾅하는 소리와 함께 거칠게 열렸다. 박도준이 뛰어들어왔다. 그의 두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셔츠 단추는 두 개나 떨어져 나갔다. 그는 마치 지옥에서 막 기어 나온 악귀 같았고 몸에서는 짙은 술 냄새가 났다. 그는 사무실 책상 뒤에 앉아 있는 서은아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곳의 환경과 완벽하게 어우러진 냉정하고 우아한 여자. 극명한 대비는 그의 마음속 후회와 질투, 그리고 억울함을 화산처럼 폭발시켰다. 서은아,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서은아는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말없이. 그녀의 눈에는 증오도, 사랑도, 연민도, 심지어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마치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낯선 사람을 보는 듯 했다. 이 극도의 무관심은 어떤 경멸이나 조롱보다도 더 날카롭게 박도준의 마음을 찔렀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는 비틀거리며 책상 앞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짚었다. 그의 몸은 격한 감정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왜 나를 속였어? 그 50만 달러 내가 준 거 맞지? 그렇지. 서은아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김유라의 효율이 아주 높군. 맞으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죠? 그녀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박도준 씨, 우리는 이미 3년 전에 이혼했어요. 과거에 집착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의미. 당연히 의미 있지. 박도준의 감정이 완전히 폭발했다. 그는 책상을 돌아 서은아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은하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잘못했어. 내가 개자식이었고 인간도 아니었어. 널 버리지 말았어야 했어. 그런 말로 너한테 상처 주지 말았어야 했어. 날 용서해줘, 응? 다시 한번 기회를 줘. 그의 힘은 매우 강했고 서은아의 팔을 아프게 쥐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다. 우리 다시 합치자. 박도준은 마지막 구명더처를 잡는 심정으로 눈의 광기를 번뜩였다. 내 마음속에 아직 내가 있다는 거 알아. 그렇지 않고서야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했을 리가 없어. 네가 한 모든 짓은 그저 나에게 복수하고 내가 네 곁으로 돌아오게 만들려는 거였잖아. 그렇지. 이제 내가 돌아왔어. 네 곁으로 돌아왔다고. 네가 한마디만 하면 나 당장 김유라 그 엑스 같은 여자랑 이혼할게. 스텔라론은 버리자.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어때? 예전처럼. 그는 횡설수설하며 눈물과 콧물로 얼굴을 범벅했다.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서은아는 그의 이 우습고도 비참한 사랑 고백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그녀는 천천히 그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떼어냈다. 박도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군요. 첫째, 내가 당신을 도왔던 건 아직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과거에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내 쓰러져간 청춘과 감정에 대한 나 자신의 정리였죠. 내가 그 일을 했던 그 순간에 이미 끝났어요. 둘째, 내가 당신을 겨냥했던 건 사랑이 증오로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스텔라론 테크가 비즈니스의 기본을 어겼고 YJ 캐피탈의 이익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모든 것은 투자 본부장으로서의 의무였을 뿐입니다.
문제가 있는 다른 어떤 회사였더라도 제 처리 방식은 같았을 겁니다. 그리고 셋째, 서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와 거리를 두었다. 그녀의 눈에는 마침내 숨김없는 혐오감이 서려 있었다. 다시 합치자고요. 박도준 씨, 당신은 아마 잊었나 본데 3년 전에 내 그릇이 내 미래를 담기엔 너무 작다고 말한 건 바로 당신이었어요. 그럼 이제 제가 말해줄 차례네요. 그녀는 몸을 살짝 기울여 그에게 다가갔다. 한자 한자 명확하게 말했다. 지금 당신 꼴은 내 구두를 닦기에도 자격 미달이야. 이 말은 독을 바른 예리한 칼이 되어 박도준의 가장 연약한 심장을 정확하게 찔렀다. 그의 모든 환상과 희망은 이 순간 산산조각 났다. 그는 멍하니 서은아를,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그 차갑고 낯선 표정을 바라봤다. 마침내 그는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하는 것도 토라진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정말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마치 생명 없는 쓰레기 더미를 보듯 바라보고 있었다. 아, 아닐 거야. 그는 중얼거렸다.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거짓말이야. 넌 분명 거짓말하고 있어. 바로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그의 비서였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로 비서의 울먹이는 겁에 질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회사가 압수수색 당했어요. 법원에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거액의 상업 사기 혐의가 있다고 대표님을 조사해야 한다고 데리러 왔어요. 뭐라고? 박도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리고 김유라 씨가,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여자가 회사 계좌에 남은 마지막 30억 원을 들고 도망쳤어요. 이게 대표님 사무실에 남겨두고 간 이혼 서류예요. 마지막 치명타였다. 사랑의 환상이 깨지고 사업은 완전히 붕괴했으며 마지막으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 모든 것이 같은 순간에 산사태처럼 그를 덮쳤다. 박도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진흙더미처럼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토해냈다. 그가 과거에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 그의 사업, 그의 사랑, 그의 자존심은 단 이틀 만에 완전히 파괴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장본인은 그의 바로 앞에서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운하는 바닥에 완전히 무너진 그 남자를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봤다. 그녀는 책상으로 걸어가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이 비서, 보안팀 올라오라고 해요.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해요. 업무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녀는 돌아서서 더 이상 바닥에 박도준을 보지 않았다. 다시 창밖에 저 광활한 하늘로 시선을 돌렸다. 그곳이야말로 그녀에게 속한 진정한 별과 우주였다. 그리고 박도준은 그녀가 나아갈 길 위에서 짓밟힌 한 톨의 먼지에 불과했다. 박도준은 보안팀과 뒤이어 도착한 경찰에 의해 끌려나갔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마치 모든 뼈가 뽑힌 인형처럼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무력하게 움직였다. 그가 YJ 캐피탈의 문 밖으로 끌려 나오는 순간 수많은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플래시는 다시 한번 그의 절망적이고 무감각한 얼굴을 선명하게 기록했다. 이 사진은 다음 날 모든 경제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제목은 간결했다. 별이 지다. 한 제국의 사기와 몰락. 기사는 스텔라론 테크의 기술 도용, 분식 회계, 그리고 창업자 박도준 개인의 추악한 행적을 상세히 폭로했다. 그리고 그의 연인 김유라는 회사 자산을 빼돌린 후 잠적한 계산적인 여자로 묘사되었다. 순식간에 박도준은 모두가 부러워하던 투자업계의 신성에서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사기꾼으로 전락했다.
그가 이룩한 모든 것은 웃음거리가 되었다. 반달 후 법원은 1심 판결을 내렸다. 박도준은 상업사기, 업무상 횡령 등 다수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개인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 투자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한때 시대의 총아였던 그는 그렇게 물리적인 의미에서 대중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김유라에 대해서는 조 실장에게서 소식이 왔다. 그녀는 스위스로 도망치지 못하고 공항에서 출국 금지 조치에 걸려 체포되었다. 그녀가 빼돌린 수십억 원은 그녀가 회사에 끼친 막대한 손해에 비하면 새 발에 피었다.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법의 심판이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듯했다. 서은아의 삶도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과감하고 냉철한 서 본부장이었고 팀을 이끌고 자본시장에서 승승장구했다. 박도준이라는 이름은 마치 그녀의 삶에 존재한 적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다만 가끔 깊은 밤, 그녀는 66층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의 수많은 불빛들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곤 했다. 어느 날 오후, 서진혁이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이것은 북극성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 보고서다. 한번 보거라. 서진혁이 그녀에게 서류를 건넸다. 서은아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보고서는 전체 프로젝트 실행 과정을 상세히 분석하고 평가했으며 특히 스텔라론 테크 위기 사태를 처리한 그녀의 능력에 대해 과감하고 프로페셔널하며 실수가 없었다고 극찬했다. 이사회에서도 너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다. 서진혁은 복잡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너를 YJ 캐피탈의 신임 부사장으로 임명하는 데 동의했다.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사장. 이것은 그녀가 공식적으로 회사의 핵심 의사 결정층에 진입하며 아버지 다음으로 가장 큰 권력을 갖게 됨을 의미했다. 이것은 그녀가 지난 3년간 수많은 밤을 새우고 눈부신 실적으로 이뤄낸 결과였다. 그러나 서은아의 마음속에는 예상했던 흥분이 없었다. 그녀는 보고서를 덮고 나지막이 물었다. 아빠, 만약 제가 그때 스텔라론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혹은 사적인 감정으로 그를 봐줬다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서진혁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서은아 앞에 밀었다. 그것은 주식 양도 계약서였다. 계약서에는 만약 스텔라론 테크가 성공적으로 인수될 경우 서진혁은 개인 자격으로 YJ 캐피탈의 지분 5%를 박도준이라는 사람에게 양도한다고 적혀 있었다. 서은아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이건 내 할아버지가 네가 태어나던 해에 박도준의 할아버지와 맺은 약속이다. 서진혁의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두 분은 생사를 함께한 전우였다. 과거 박씨 가문이 우리 서씨 가문에 큰 은혜를 베풀었지. 내 할아버지는 임종 전에 만약 박씨 가문의 후손 중에 유능한 자가 나타나 사업을 일으키면 서씨 가문은 반드시 전력을 다해 돕고 이익의 일부를 나누어 과거의 은혜에 보답하라는 유언을 남기셨다. 서은아는 완전히 멍해졌다. 그녀는 두 집안 사이에 이런 인연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내가 너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이런 구시대적인 약속에 얽매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서진혁은 한숨을 쉬었다. 자본시장은 눈물을 믿지 않는다. 인정은 더더욱 믿지 않지. 내가 스텔라론 건을 너에게 맡긴 것은 박도준을 시험하는 것이자 동시에 너를 시험하는 것이었다. 만약 내가 사적인 감정에 눈이 멀어 문제가 있는 회사를 YJ의 시스템에 편입시켰다면 너는 내 후계자가 될 자격이 없었다. 나는 약속대로 박도준에게 지분을 넘겨주고 너는 해외로 보내 평생 조용하고 안정적으로 살게 했을 것이다. 이 복잡한 싸움에서 멀리 떨어져서 하지만 넌 날 실망시키지 않았다. 서진혁의 눈에
마침내 진정한 아버지로서의 자부심이 드러났다. 너는 가장 프로페셔널한 방식으로 박도준과 그의 스텔라론이 서씨 가문에 이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너는 YJ의 이익을 지켰고 너 자신의 미래도 지켜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은아의 곁으로 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은하야, 진정한 자본의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 서은아는 그 자리에 앉아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효력을 잃은 그 주식 양도 계약서를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운명의 톱니바퀴는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와 박도준의 이별과 재회, 복수와 파멸은 모두 이 거대한 시험의 일부였을 뿐이다. 그녀는 이겼다. 사업에서 이겼고 아버지의 인정을 얻었으며 자신의 인생을 쟁취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이기지 못한 것 같기도 했다. 그녀는 그저 정해진 궤도에 따라 반드시 걸어야 했던 길을 걸었을 뿐이었다. 일주일 후 서은아는 정식으로 취임하여 YJ 캐피탈의 최연소 부사장이 되었다. 취임하던 날 그녀는 교도소에서 온 소포 하나를 받았다. 그 안에는 편지 대신 두꺼운 일기장 한 권이 들어 있었다. 그녀가 결혼할 때 쓰던 그 일기장이었다. 이사할 때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박도준이 보관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녀는 펼쳐보지 않았다. 대신 그 소포 통째로 문서 파쇄기에 넣어버렸다. 과거는 완벽하게 과거로 남겨두자. 모든 것을 마친 후 그녀는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섰다. 밖은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그녀가 열어야 할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에 더 이상 누구의 각주도 필요 없었다. 그녀 자신이 가장 강력한 자본이었으니까.